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통일교의 대선 개입이 녹취로 드러났습니다. 대선 직후 통일교와 김건희 씨가 통화한 내용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통일교 조직이 대선에 총동원됐다고 하자 김건희 씨도 동의하며 더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권과 극우 유튜버의 공생, 그 후속 보도를 이어갑니다. 디올백 문제가 터지자 유튜버와 대책을 상의했습니다. 취임 1주년엔 극우 유튜버들이 참여하는 기자회견도 검토했습니다. 어제 롯데리아 내란모의 그 CCTV 장면을 저희가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오늘은 계엄 전날 노상원 씨의 통화 내용을 입수해 보도합니다. 노 씨는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주로 텔레그램으로 통화했지만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음됐습니다. 2022년 대선에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개입했고 김건희 씨도 이를 알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중요한 물증이 나왔습니다. 대선 3주 뒤 김건희 씨와 통일교 측이 통화한 녹취입니다. JTBC가 그 내용을 최초로 확인했습니다. 통일교 측은 교회뿐 아니라 학교와 기업체까지 대선에 총동원됐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여기에 호응하며 더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22년 대선 직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교단 행사에서 윤석열 당선인을 독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독대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를 놓고 통일교가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윤영호 전 본부장이 김건희 씨에게 통일교의 대선 지원을 언급하는 통화 녹취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두 사람이 통화한 건 2022년 3월 30일로 윤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된 지 3주 지난 시점입니다. 통화는 뒷자리가 8563으로 끝나는 건의2 번호로 이루어졌습니다. 김건희 씨는 윤 전 본부장의 당선 축하 인사에 애 많이 써줘서 고맙다고 답합니다. 이어 윤 전 본부장이 교회만 아니라 학교, 대한민국 조직 기업체까지 동원한 거는 처음이라 말하자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며 거듭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 발언은 통일교 지역교회는 물론 통일교 계열 학교와 기업체까지 총동원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통일교 측이 윤 전 대통령을 지원한 의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김건희 씨에게 조직을 총동원해 도왔다고 직접 알리고 김 씨도 이에 호응하는 통화 녹취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김건희 씨는 윤 전 대통령 취임 뒤 7월 15일 통화에서도 윤 전 본부장에게 선거 때 많이 도와줬는데 조금만 더 도와달라며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건희 씨 측은 당시 후원금이 충분히 들어와 큰 도움을 받을 필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특검은 지난 대선에서 통일교가 윤 전 대통령을 조직적으로 지원한 결정적 정황 증거로 보고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김건희 씨에게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언급합니다. 한 총재의 뜻이라면서 하늘이 낸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애초에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특검은 한학자 총재의 뜻에 따라 통일교의 조직적인 지원이 이뤄진 것이 아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지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22년 3월 김건희 씨와 통화에서 대선 지원에 대해 말하면서 통일교 수장인 한학자 총재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재님은 하늘이 내신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애초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신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겁니다. 통일교 측의 조직적 지원 활동이 한 총재의 의중에 따라 이루어진 것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통일교 측은 그동안 김건희 씨 청탁 의혹에 대해 윤 전 본부장 개인의 일탈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특검은 그러나 한 총재의 지휘하에 통일교가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대통령 취임 뒤 현안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오늘 한 총재의 최측근인 비서실장 정모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정 씨는 교단 비용이나 자금 처리를 맡아온 인물로 대선 당시
권성동 의원에게 건넬 정치 자금이 담긴 쇼핑백을 포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대선뿐만 아니라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도 통일교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거듭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조만간 한학자 총재를 불러 선거 지원을 지시했는지, 김 여사에게 명품 선물 전달을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김건희 씨와 윤영호 전 본부장의 육성 내용은 대선 전부터 통일교가 선거에 개입해왔고 이걸 김건희 씨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법조팀의 연지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특검은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해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는 김건희 씨가 건진법사로부터 통일교 측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특검의 수사가 진행될수록요,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통일교가 기여한 정황까지 나오면서 대선 개입 의혹으로 확대가 된 건데요. 특검이 판단한 이 기여에는 조직적, 금전적 기여가 있습니다. 예. 통일교 조직이 대거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윤 전 대통령을 지원했다는 게 이 조직적인 기여 의혹이고요. 예. 또 윤핵관인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자금이 최소 1억 원이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이 수사력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동안 이 통일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김건희 씨의 연결고리는 그동안은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보도한 육성 내용을 보면 김건희 씨가 통일교의 지원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에 대한 통일교 측의 단순한 청탁을 넘어서 대선 개입까지 가는 정황을 잡았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보도한 통화 내용을 보면요. 2022년 3월 30일 윤 전 본부장이 당선 축하 인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통화 내용인데요.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조직 등을 동원해서 도왔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김건희 씨가 감사하다고 한 겁니다. 또 7월 통화에서 김건희 씨는 선거 때 많이 도와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결국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김건희 씨의 인지 정황이 드러났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건희 씨는 본인의 육성을 통해서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다는 지적입니다. 예. 자, 한쪽에서는 김건희 씨가 있죠. 반대쪽에서는 누가 있느냐. 다시 말해서 통일교 측의 움직임의 그 배우가 누구냐. 이게 핵심인데 통화에서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직접 거론이 됐죠. 네, 맞습니다. 윤 전 본부장의 통화를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예. 윤 전 본부장은 총재님은 하늘이 내신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면서요. 애초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김건희 씨에게 말을 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조직적 지원을 얘기하면서 한학자 총재를 직접 언급을 한 건데요. 특검은 통일교라는 이 거대 종교단체 특성상 이 총재의 승인 없이는 조직력 동원과 같은 중요 업무가 실행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육성은요, 한학자 총재의 승인 아래에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지원했다는 정황 증거라는 평가입니다. 예, 수사에 아주 새로운 국면이 열릴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연지환 기자였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는 한남동 관저를 나오면서 이삿짐 일부를 물류창고에 맡겼습니다. 짐은 컨테이너 2동에 나뉘어서 보관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동의 짐을 김건희 씨의 문고리로 불리는 유경옥 전 행정관이 모두 빼갔다고 합니다. 시점은 5월 말. 수사기관이 김건희 씨 주변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심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 구리시의 한 컨테이너 물류창고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파면되고 한남동 관저를 나오면서 이곳에 짐을 맡겼습니다. 이들이 맡긴 짐은 컨테이너 2동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난 6월 건진법사 게이트를 수사하던 서울 남부지검은 이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통일교가 건진법사에게 건넨 그라프 목걸이, 샤넬백 등 김건희 씨 선물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도착했을 때 컨테이너 1개동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근데 1개는 나갔어요. 한 5월 중순인가 그때 빼가지고 그 남은 거 이쪽은 아예 비어 있으니까. 사라진 짐이 있던 칸과 같은 크기의 컨테이너에 들어와 봤습니다. 제가 양팔을 벌려도 닿지 않을 만큼 거대한데요. 이곳을 채우던 짐은 앞에 보이는 이런 5톤 트럭 2대에 실려
어디론가 옮겨졌습니다. 누가 짐을 가져갔는지 묻자 한 여성을 언급합니다. 여성분이었는데 뉴스 나오시더라고요. 관계자가 지목한 건 김건희 씨의 수행비서 유경옥 씨였습니다. 이분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그 뉴스에서 본 얼굴로. 네, 그분은 뭐 참관만 하시고. 짐을 뺀 5월 중하수는 검찰이 통일교가 건넨 선물을 찾기 위해 김건희 씨 주거지와 그 주변 측근들을 샅샅이 압수수색하던 시기입니다. 이때 김건희 씨의 문고리였던 유경옥 씨가 검찰보다 한 발 앞서 컨테이너 한 동을 비웠다는 겁니다. 유 씨는 통일교가 선물한 샤넬백 2개를 샤넬 매장에서 다른 제품들로 교환했던 사건 관계자이기도 합니다. 김건희 씨 측은 총무비서관실에서 대통령실 소유 물건을 가져간 것이라며 유경옥 씨는 그 창고에 간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JTBC의 질의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전직 행정관인 유경옥 씨는 이른바 나토 목걸이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잡아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행정관들은 순방 당시에 유 씨가 목걸이 착용을 말려달라고 말했고 문제가 될지 확인해달라는 부탁도 했다고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양빈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특검은 지난달 김건희 씨를 보좌했던 대통령실 행정관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들을 상대로 김건희 씨가 나토 순방에서 찾던 반클리프 목걸이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행정관들은 당시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까 걱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김 씨를 보좌하던 행정관들도 고가의 목걸이 착용을 곤혹스러워했던 겁니다. 행정관들의 진술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한 이름은 유경옥 전 행정관이었습니다. 한 행정관은 특검 조사에서 여사님이 비싼 목걸이를 차려 하는데 와서 말려달라는 유경옥 행정관의 전화가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유경옥 전 행정관과 함께 문고리 행정관으로 꼽히는 조현경 전 행정관은 유 행정관이 목걸이를 두고 문제가 될지 확인해달라는 것 같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유 씨가 김건희 씨의 반클리프 목걸이 착용을 두고 직접 주변 행정관들에게 의견을 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유 씨는 특검 조사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구체적 증언이 이어지는데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한 겁니다. 허위 진술이 아니냐는 추궁에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씨가 반클리프 목걸이를 착용한 경위에 대해 끝까지 숨기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서희건설 회장이 김 씨에게 반클리프 목걸이를 선물했다는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목걸이 착용 경위는 적나라하게 밝혀졌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인물 이종호 씨가 휴대전화를 버리는 모습이 특검에 포착됐습니다. 지인과 함께 휴대전화를 발로 밟아 부순 뒤 한강공원 쓰레기통에 버리는 장면입니다. 특검은 부서진 휴대전화를 복구하고 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의 계좌 관리인으로도 알려진 이종호 씨는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구명 로비를 벌인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입니다.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이 씨는 JTBC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언급한 VIP는 김건희 씨가 맞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순직 해병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받은 이 씨가 그 직후 압수되지 않은 휴대전화를 없애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특검팀에 포착됐습니다. 이종호가 2025년 7월 10일 우리 특검의 압수수색 이후에 측근과 함께 한강공원에서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 씨와 함께 간 지인 A 씨가 발로 밟아 휴대전화에서 연기가 날 정도였다며 현장을 지켜보던 특검팀 관계자가 실물을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팀은 A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며 A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의 금전거래 경위에 알리바이를 만들어준 걸로 보이는 메모도 확보했습니다. 특검팀은 A 씨를 증거인멸 혐의 피해자로 입건하는 한편
파손된 이 씨의 휴대전화를 복구 중입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JTBC는 어제 역술에 빠진 민간인 노상원 씨의 롯데리아 내란 모의 CCTV 장면을 보도했습니다. 노 씨의 행적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계엄 전날 당시 정보사령관이 장관님 계엄 보고를 하고 왔다고 노 씨에게 보고했는데 그 통화 육성이 노 씨 차량의 블랙박스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김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비상계엄을 47시간 앞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경기도 안산의 롯데리아에 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가 들어섭니다. 이어 노 씨의 부름을 받은 전직 대령과 현직 준장들이 차례로 도착합니다. 그리고 노 씨가 내민 계엄 계획이 담긴 문건을 정신없이 받아 적습니다. CCTV에 찍힌 롯데리아 내란 모의 장면입니다. 노 씨가 이렇게 내란 모의에 속도를 낸 건 계엄 준비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JTBC 취재 결과 노 씨는 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오후 4시쯤 소장 계급인 당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통화했습니다. 노 씨의 차량 블랙박스에 통화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됐습니다. 문 전 사령관이 오늘 오전 장관님 계엄 보고를 하고 왔다고 말하자 노 씨는 몇 시에 보고했냐고 묻습니다. 문 전 사령관은 오전 9시 반에 들어가서 10시 40분에 나왔다고 자세히 말합니다. 노 씨는 계엄을 두고 구체적인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노 씨는 믿을 만한 사람한테 정확히 임무를 줘서 준비하라거나 예비진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시간 되면 어떻게 하라고 전화로 지시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시간도 정해줬고 3명으로 3, 4교대 정도면 된다며 인원 배치까지 설명합니다. 실제 계엄 당일 정보사령부는 중앙선관위 정문이 보이는 곳에서 대기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곧바로 건물로 진입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네, JTBC의 취재 결과 민간인 노상원 씨는 계엄 해제 뒤엔 3단계 대응 방안까지 마련했습니다. 첫째, 대통령 기자회견. 둘째, 국민의힘 이탈표 방지. 셋째, 김용현 사면이었습니다. 노 씨는 머릿속에만 있던 생각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이뤄진 것도 있습니다. 이어서 박병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1분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0여 분 뒤 합참 지휘통제실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질타를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바로 노상원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상원아, 이제 어떻게 하느냐고 물은 겁니다. JTBC는 이날 통화에 대한 노 씨의 경찰 진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노 씨는 김용현이 망했다, 다 내 탓이다라고 말했다며 저도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노 씨는 자신이 생각한 대응 방안도 털어놨습니다. 노 씨는 첫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이고 둘째는 국민의힘 탄핵표 이탈 방지, 세 번째는 김용현 사면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노 씨는 머릿속에 있는 구상이었을 뿐 김 전 장관에겐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나흘 만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옥중 편지에서 윤 어게인이란 단어를 처음으로 쓰며 지지층 이탈을 막기 위한 여론전을 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 씨가 생각한 대응 방안 일부가 실현된 겁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노 씨의 구상은 헛된 희망이 됐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네, 계엄 전날과 당일 그리고 다음 날까지 노상원 씨의 행적을 보면 국가의 시스템이 어떻게 무너졌는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노 씨가 법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게 길을 열어준 책임도 분명히 따져봐야겠습니다. 법조팀의 조혜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제는 내란 모의 CCTV죠. 롯데리아 CCTV를 공개했는데 오늘 그 전날의 상황을 새롭게 취재했죠. 네, 그렇습니다. 12월 2일부터 3일, 4일, 그러니까 계엄 전날 그리고 계엄 당일, 그리고 계엄 이후의 새벽 상황까지 노상원 씨 행적이 차례로 드러난 겁니다. 예. 먼저 12월 2일 오후 4시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으로부터 장관님에게 계엄 보고를 하고 왔다는 전화를 받습니다. 그 뒤 노상원 씨는 계엄 당시 어떻게 인원을 대기하고 배정을 해야 할지를 좀 지시를 합니다. 예. 정보사령관이 소장 계급인데요.
민간인이 별 2개인 현역 장성에게 보고를 받고 또 이렇게 지시를 내릴 정도로 군 시스템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계엄 계획을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롯데리아에서 그런 내란 모의를 하게 됐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노 씨는 계엄 전날 정보사령관의 보고를 받은 것은 물론이고 계엄 전날과 당일 아침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관도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예. 이때 이미 계엄이 선포될 걸 분명하게 알았죠, 노 씨는. 그 다음에 계엄 예늘 7시간을 앞두고 본인의 집 근처인 롯데리아로 전현직 군인들을 불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문건까지 가져갔고 이 전현직 군인들은 이걸 받아 적기에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예. 한 현역 장성은 이걸 받아 적으려고 롯데리아에서 펜을 빌렸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군 시스템이 얼마나 무너졌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좀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계엄 뒤에 이게 실패했잖아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찾은 사람도 바로 노상원 씨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지난해 12월 4일 새벽에 김용현 전 장관이 상원아 이제 어떻게 하느냐며 전화를 했다는 걸 본 이제 목격자 진술이 있습니다. 예. 김철진 전 군사보좌관이었죠. 이 전화를 받은 다음에 이 노 씨는 윤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나 또 국민의힘 탄핵 이탈표를 방지한다. 또 셋째로는 김용현을 사면한다. 이런 것과 같은 3단계 시나리오를 구상했다고 합니다. 김 전 장관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기자회견이나 또 지지층 이탈 방지를 위한 여론전은 일부 진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민간인인 노 씨가 머릿속으로 이런 구상을 했다는 것 자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노 씨가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군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헌법 질서를 파괴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책임, 이거 반드시 따져야겠죠. 그렇습니다. 롯데리아 내란 모의 당시 CCTV 속 한 장면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 노 씨 양손에 휴대전화 2대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한 대는 비화폰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노 씨에게 이 비화폰을 쥐어준 사람이 바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죠. 노 씨는 롯데리아 내란 모의 때도 장관을 수시로 언급했다고 합니다. 역술에 빠진 민간인이자 또 성범죄로 파면된 전직 정보사령관을 비선 계엄사령관처럼 움직이게 한 1차적 책임은 김 전 장관에게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 또 특히 이런 노 씨의 존재를 윤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도 반드시 규명이 돼야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조혜연 기자였습니다. 네, 잠시 뒤에는 김건희 씨와 당시 대통령실이 극우 유튜버들과 얼마나 긴밀하게 소통을 했는지를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소통을 넘어서 대통령실의 홍보 전략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극우 유튜버의 공생관계 후속 보도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한 뒤 우울증을 앓았던 30대 소방관이 실종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헌신했던 소방관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혜수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관 A씨가 오늘 오후 경기도 시흥의 한 고속도로 인근 교각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열흘 만입니다. A씨는 실종 당일인 지난 10일 남인천 요금소를 빠져나와 갓길에 차를 세우고 휴대전화를 버린 뒤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차에서 내려 9km 정도를 걸어서 이동하다가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선두지휘를 맡았습니다. 당시 희생자들과 그들의 유족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던 A씨는 2달 뒤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소방청에서 지원하는 심리치료 9번을 포함해 모두 12차례 심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A씨 휴대전화엔 가족과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방관들이 겪는 재난 트라우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트라우마에 반복 노출되는 경우는 대리위의 사항이 아니라 그야말로 트라우마 사건이거든요. 좀 더 제도화되고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찰은 타살 정황은 없지만 A씨 유족과 협의해 부검을 할지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JTBC 송혜수입니다. 7명의 사상자를 낸 열차 사고 현장에서 오늘 합동 감식이 열렸습니다. 경보음이 제대로 울렸는지 수사를 해보겠다 했지만 CCTV를 확보해보니 사고 당시 작업자들 옆으로 소음이 큰 디젤 화물 열차가 지나갔던 걸로 취재됐습니다.
제대로 울렸어도 들을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열차가 가까이 다가오자 화면이 번쩍이고 경보음이 울립니다. 열차가 1637m 접근 중입니다. 선로에 투입되는 작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열차 접근 경보 앱입니다. 열차가 2km쯤 접근하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돼 있습니다. 경북 청도 선로 작업자들도 이걸 지니고 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4개 정도는 가지고 있었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일부 여기 현장에 파손된 것도 있었고 해서. 경보음이 울렸지만 잘 들리지 않았거나 뒤늦게 울리면서 미처 피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취재진은 사고 당시 인근 CCTV를 입수했습니다. 철길 바로 옆으로 작업자 7명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5분쯤 뒤 무궁화호 열차가 이들이 걸어간 방향으로 달립니다. 그 순간 맞은편에서 화물 열차가 교차해 지나갑니다. 전기 열차인 무궁화호는 소음이 적은 반면 이 화물 열차는 소음이 큰 디젤 열차였습니다. 사고 직전 지나간 화물 열차 소음에 경보음을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사고를 당한 작업자들이 당초 코레일과 맺었던 업무 외작업에 투입됐던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작업자 7명 가운데 코레일 직원 1명을 뺀 나머지 6명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코레일 요청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로 가기로 출장을 했을 때요. 여기가 급하다고 일로 온 거래요. 원래 여기 올 이게 코스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은 오늘 국토교통부와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또 무궁화호 블랙박스를 분석해 사고 순간을 확인하는 한편 코레일의 안전대책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한편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산재 사각지대도 여전히 많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조사원들이 그렇습니다. 2차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산재 보험 대상은 아닙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보험사 로고를 달고 보험사 명함으로 소개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현장으로 달려가는 보험사 사고조사원입니다. 이들의 대기 장소는 도로입니다. 2차 사고 위협은 일상이 돼버린 지 오래입니다. 어제도 그냥 버스가 워낙 나한테 붙어갖고 가버려가 서 있는데 그냥. 그래 우린 다 목숨 내놓고 일한다고. 지난 4월 한 사고조사원은 견인차에 연결하던 사고 차량에 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보상은 없었고 사고 원인 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청업체 프리랜서 신분이라 산재 보험 대상이 아니란 이유였습니다. 일하다 설사 죽어도 업체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직원 아니다. 그리고 땡인 거예요. 보험사 견인차 기사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지난달 견인차 기사 정모 씨는 사고 수습 도중 2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과 고속도로 방음벽 사이에 끼어 다리 절단 위기에 놓일 정도로 크게 다친 겁니다. 시간이 없었죠. 안전조치를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에 사고가 발생이 된 겁니다. 한 달 넘게 중환자실 신세를 지고 있지만 정 씨가 받은 보상은 교통사고 보험금뿐이었습니다. 역시나 산재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사고조사원 5명 중 1명이 2차 교통사고 등 업무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보험사 요청으로 사고 현장에 출동하지만 정작 사고를 당하면 아무런 보상도 없고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특수고용노동자 특례 대상에 포함시켜줄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실태 조사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성과를 홍보했던 체코 원전 수주 사업. 하지만 독소 조항이 또 있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우리가 원전을 수출할 수 없는 나라까지 명시한 걸로 알려지면서 원전 주권을 빼앗겼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한수원이 주축이 된 팀 코리아가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지난해 7월, 당시 윤석열 정부는 유럽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며 자축했습니다. 어젯밤 체코에서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유럽의 그 원전을 우리가 수주할 가능성이 아주 거의 높아졌다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과 달리 한수원은 올해 초부터 유럽 시장에서 하나둘 철수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원전 수주 활동을 벌여온 폴란드는 물론 스웨덴과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등입니다. 당시에도 경쟁사인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유망한 유럽 시장을 넘겨주는 거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같은 내용이 지난 1월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에 명시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수원과 한전은 북미와 유럽연합, 영국, 일본 등의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남은 곳은 동남아와 중동, 아프리카 정도입니다. 정치권에선 원전 주권을 빼앗긴 합의란 비판이 쏟아졌고 청문회 등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계약 당사자인 한수원은 겉보기엔 불공평해 보이지만 민간 기업들에게는 해당 시장에 진출할 기회는 열려 있어 불리한 계약만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공급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망이 없는 쪽에서 이 포션을 이렇게 어느 정도 포션을 가져가도 결국 공급망이 있는 쪽으로 와서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일각에서는 닷새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원자력 협력을 강화해 미국 시장 진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JTBC 박수연입니다. 수출 3대 효자로 꼽혔던 석유화학업이 위기에 내몰리자 정부가 자구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과잉 생산을 먼저 줄여야 정부 지원도 해주겠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전다빈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여수 산단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 용접工유재성 씨. 용접일이 완전히 끊기면서 2달 전 배달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배달 일 하다가 보면은 현장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많이 만나요. 참 가슴이 아프죠. 언제 또 현장을 또 복귀해야 되니까 그 패턴을 이착하려고 항상 7시에 나와요. 최근 부도설이 불거진 여천 NCC 3공장을 비롯해 여수 산단 핵심 공장들은 하나둘 멈춰서고 있는데 재개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출근 시간 북적거리던 공장 앞 도로는 이제 텅 비었고 옮길 화물이 없는 트럭들은 시동을 끈 채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렵단 말은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이렇게 급격히 떨어질지는 몰랐죠. 올해 좀 봄 되면서부터 급격히 자동으로 같이 죽는 거지. 산단으로부터 10분 거리에 위치한 이곳 무선지구도 손님이 확 줄면서 매물로 나온 가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 정도? 그 이상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위에 임대가 엄청 많아졌어요. 식당들이 지금도 문을 많이 닫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닫지 않을까요? 석유화학은 지난 50년간 산업 핵심 원료인 에틸렌을 기반으로 반도체 정유와 함께 수출 3대 효자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최대 고객이던 중국과 중동에서 최근 수년간 생산을 급격히 늘리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2021년 5조 원에 육박했던 국내 4대 석화기업 영업이익은 이제 수천억 원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석유화학 위기론이 거세지자 정부가 오늘 업계와 만나 나프타 분해시설 NCC를 최대 370만 톤 감축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위기 극복의 해답은 분명합니다. 과잉 설비 감축과 근본적 경쟁력 제고 두 가지입니다. 연말이 아니라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는 기업엔 지원이 없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업계가 요구해온 전기요금 인하 등 구체적인 지원은 빠졌는데 오늘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진 더 두고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지원금을 비판해온 트럼프 정부가 결국 기업 지분으로 돌려받겠다고 나섰습니다. 일단 미국 기업 인텔부터 10%를 인수하겠다고 했는데 삼성전자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까 우려가 나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가 인텔에 반도체 보조금을 주는 대신 지분 10%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텔에 109억 달러를 지원하는 만큼 연방정부가 투자한 것처럼 돌려받겠다는 겁니다. It's a creative idea that has never been done before to ensure that we're both reshoring these critical supply chains while also gaining something of it for the American taxpayer.
이대로라면 정부가 최대 주주가 되는데 트럼프 정부는 인텔 경영에 개입하려는 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No. Come on. No, what? Come on, stop that stuff. It's not governance, right? We're just converting what was a grant under Biden into equity for the Trump administration. 트럼프 정부가 말하는 지분은 지난 6월 일본제철의 US 스틸 인수 과정에서 미국이 확보한 황금주와 비슷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국가 안보의 중요한 기업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장치인데 이번에도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미 수십억 달러씩 보조금이 책정된 타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지분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The CHIPS Act was just a giveaway to rich companies. I mean, why in the world i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aking money and giving it to companies like TSMC, which is worth $1 trillion? 지난해 말 바이든 행정부는 삼성전자에 보조금 47억 5천만 달러를 확정했습니다. 이 보조금을 약속받은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공장을 거의 완공한 상태인데 또 다른 압박카드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반도체 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트럼프 정부의 개입이 노골화하면서 산업계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러우 전쟁을 끝내고 싶은 이유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천국에 가고 싶어서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은 밑바닥이라며 이른바 셀프 디스를 하면서 종전을 압박한 건데요. 정작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과 관련해선 하루 만에 말이 좀 달라졌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은 밑바닥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끌어내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I want to try and get to heaven if possible. I'm hearing I'm not doing well. I hear I'm really at the bottom of the totem pole. But if I can get to heaven, this will be one of the reasons. 과거 자신을 선택받은 자라며 과시하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자기 비하 발언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Somebody had to do it. I am the chosen one. 전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유럽 정상들과 연쇄회담을 한 데 이어 이른바 셀프 디스까지 하며 종전 합의를 압박하고 나선 거로 풀이됩니다. 실제 트럼프는 백악관 국가안보팀에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을 위해 유럽과 협조하라고 지시하고 후속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관여하는 안보 보장 방안은 영토 양보에 부정적인 젤렌스키를 설득한 결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에 미국도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미군 주둔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하루 만에 미군 주둔은 없다고 못을 받고 대신 유럽을 거두는 역할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The president has definitively stated U.S. boots will not be on the ground in Ukraine. 미국의 안보 지원 방안이 여전히 모호한 가운데談判 가능성이 거론됐던 푸틴 젤렌스키 양자회담 역시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가 한동훈보단 전환기를 공천하겠다고 밝히자 전 씨도 오늘 장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길심 잡기로 채워졌는데 이러다 내년 지방선거도 망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민주 기자입니다. 김문수 후보든 장동혁 후보든 다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틀 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특정인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던 전한길 씨.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시작한 오늘 장동혁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자신이 유튜브 채널 구독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18만 명이 참여했고 80% 넘는 사람들이 장 후보를 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자신도 장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세를 과시하며 전당대회 결과에도 영향력을 미치려는 모습인데 지도부는 애써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우리 당에 500만 가까운 당원이 있고 책임 당원만 100만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특정인이 얘기를 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전당대회가 뭐 흔들거린다든지 이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심하게 모독하는 발언으로. 하지만 후보들은 전 씨를 중심에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당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기준도 있지만 저는
탄핵에 찬성했거나 해당 행위를 한 그런 분들은 지금은 당원들께 사죄하고 자숙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 후보는 전날 TV토론에서 한동훈 전 대표보단 차라리 전 씨를 국회의원으로 공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찬탄 안철수, 조경태 후보는 전 씨를 공천하겠다는 자가 대표가 되면 내년 지방선거는 망한다. 보수에 남아있을 자격이 없는 인물이라며 장 후보를 몰아세웠습니다. JTBC 구민주입니다. 내가 죽어야 남편이 살지 않겠나. 남편을 만나면 꼭 버티라고 전해달라. 수사할 내용만 16가지가 넘는 피의자 김건희 씨가 접겨놓은 지인에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 어디에도 국민께 죄송하단 반성의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김 씨의 구속기한을 연장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 신평 변호사가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씨를 찾아가 만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JTBC에 어제 구치소를 방문해 50분간 접견했다고 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당시 대화 내용 일부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개했습니다. 김 씨가 접견실에 앉자마자 자신이 죽어야 남편,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겠냐고 말했다는 겁니다. 또 신 변호사에게 남편을 접견하러 간다면 꼭 끝까지 버텨달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일부 인사들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신에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을 건네며 인사청탁을 했다는 자수서를 특검에 낸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정부와 협력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라고 했단 겁니다. 또 자신은 이 회장이 국가조찬 기도회장이란 직책을 맡고 있어 신뢰한 거란 취지로 설명했다고도 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선 강한 배신감을 드러냈는데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 있냐며 배신하지 않았다면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거라고 말했다고 신 변호사는 전했습니다. 이에 친한계에선 김 씨가 자신의 권력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렸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신 변호사는 김 여사가 수척해서 앙상한 뼈대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건강상 이유를 들며 오늘 특검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는데 민중기 특검팀은 김 씨의 구속기간을 오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지금부터는 윤석열 정권과 극우 유튜버의 공생, 그 후속 보도를 이어갑니다. 디올백 사건이 터진 2023년 김건희 씨는 극우 유튜버와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재형 목사원하는 카톡 캡처를 그 유튜버에게 보냈습니다.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먼저 김필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와 최재형 목사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입니다. 디올 가방을 주고받은 다음 날인 2022년 9월 14일 최 목사가 어제 찍은 사진을 달라고 합니다. 김 씨는 네라고 답합니다. 앞서 최 목사에 의해 공개된 것들과 달리 김 씨가 보낸 메시지가 노란색입니다. 김 씨가 직접 캡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이 캡처본을 극우 유튜버 A씨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최재형은 안 까고 그때 이제 김 여사가 저한테 준 거죠. 2023년 11월에 디올백 사건이 터진 뒤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뭐라고 해서 지뢰를 심은 것 같은데 그거 맞냐? 그랬더니 그림 팔아달라고 한 거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보내줬죠. 김 씨가 추가로 보낸 이 대화, 그동안은 공개되지 않았던 겁니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5월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최 목사가 바이든 대통령 만찬에 동참하고 싶다. 탈북 허가가 그린 그림도 전달해주고 싶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 씨는 이런 대화를 공유하며 최 목사가 여러 부탁을 했던 점을 강조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영부인이 민간인으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은 게 문제가 된 상황에서도 역시 사적 인연인 극우 유튜버들과 대응책을 마련하려 한 것 자체가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김건희 씨뿐 아니라 대통령실도 깊숙이 개입돼 있었습니다. 강승규 당시 시민사회 수석을 비롯해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직접 나서 극우 유튜버들과 소통해왔다는 복수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1주년 때
극우 유튜버들과 기자회견을 하는 걸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김한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당선인께서도 정치 입문하기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세상에 대한 검찰 당시에 또 세상의 다양한 흐름을 접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도 그렇다면 당선인께서 이제 집권을 하셔가지고 새 정부를 운영하게 될 때 이런 소통 채널에 대한 다양화.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한 유튜브 방송에 나갔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에 대한 대통령의 애정은 취임 이후 대통령실 홍보 방침에도 반영됐습니다. JTBC가 만난 유튜버들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을 맡은 강 의원이 소통 통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승규 의원은 제가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죠. 의견을 제시했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유튜버를 기자단으로 포함시켰잖아요. 그럼 좀 음지에서 양지로 공식화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 유튜버를 대통령실 기자단에 넣어달라는 민원.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1주년 때 유튜버 기자회견을 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고성국하고 그 몇몇들이 이렇게 그거를 해서 이제 유파 유튜버들 다 뭉쳐가지고 그 기자회견도 하고 뭐 하자고 그런 계획안 같은 게 들어왔었죠. 실제 강 의원이 검토를 하기도 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다른 유튜버 CC에 따르면 강 의원이 취임 1주년 때 유튜버들만 모아놓고 대통령 회견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별다른 설명 없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으며 유튜버 기자회견도 실제 열리진 않았습니다. 이 같은 유튜버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수차례 문의했으나 강 의원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극우 유튜버들의 관계를 취재하고 있는 김필중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김건희 씨와 최재형 목사의 그 카톡 대화부터 다시 보죠. 김건희 씨가 캡처를 해서 이걸 극우 유튜버에게 줬다, 이걸 확보한 건데 왜 이런 거를 보내는 겁니까? 네, 유튜버에게 이 대화를 보낸 시점부터 살펴보면요. 2013년 11월 디올백 수수 논란이 불거진 다음입니다. 자신에게 이런저런 부탁을 했던 최 목사의 부정적인 모습까지 전달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라고 물었던 건데요. 그만큼 김 씨가 이 유튜버를 믿고 의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고 의지했다. 김 씨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극우 유튜버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의혹 특히나 계엄 실패 이후 크게 불거졌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논리가 유튜버 고성국 씨의 논리랑 똑같았던 거기 때문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전 국민이 방송을 통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군이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낼 수 있었겠냐.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네, 제가 취재하면서 만난 또 다른 극우 유튜버는 윤 전 대통령과 고성국 씨의 관계가 매우 오래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대형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관저에 초대받아서 밥도 먹고 고성국 씨와 청년 정치인도 내가 들어갔다 왔다. 그래서 그 사람 얘기를 듣고 대통령 부부가 이런 식이니까 대통령실까지 나서가지고 관리를 할 수밖에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당시 상황이 어떤지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를 만나서 익명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당시 강승규 수석을 포함해 시민사회수석실에선 극우 유튜버가 여론의 방향이라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관리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구체적인 방식도 말을 해줬는데요. 언론보다 빨리 잼버리나 부산 엑스포 등 주요 현안이 있을 때 정보를 흘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관저 앞 극우 유튜버 집회 때는 몰래 나가서 인원수를 체크하기도 했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흘려주는 당시 상황이 맞다고 극우 유튜버들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은 대중한테 빨고 정보만 먼저. 그렇죠. 그런 거죠. 정보, 방송이라는 거는 돈이 아니라 정보거든. 정보는 돈이 돼요. 정리를 하면 대통령부터 시민사회 수석실까지 모두가 극우 유튜버와 공생을 했다고 봐도 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보도드린 것처럼 극우 유튜버들과의 인연은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인연은 계엄 국면을 거치면서 더욱 단단해졌다고 합니다. 네트워크가 된 거지, 정확하게 말하면. 위, 중간, 아래. 그러니까 탄핵 국면에서 그동안은 이제 인맥과 정보로 움직이던 유튜버들이 이제는 행동하자, 조직을 만들자라는 차원으로 움직여지면서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되면 더 각별해지지 않겠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필준 기자였습니다. 일주일에 사흘, 병원 한쪽에 열리는 이 특별한 미용실에 손님들이 북적입니다. 말기 암 환자나 치매 노인들도 미용 의자에 앉으면 평범한 손님이 되는데요. 밀착 카메라 이은진 기자가 미용사와 손님들의 이야기를 담아왔습니다. 수건 위에 잘 갈아온 쇠가위, 집게들을 늘어놓습니다. 오늘 커트 준비를 해가 왔습니다. 가위하고 핀셋, 분무기라든지. 분주히 앞치마를 매는 45년 경력 미용사. 그런데 이곳 사실 미용실이 아닙니다. 부산의 한 종합병원 내부입니다. 그런데 옆으로 보시면 미용 일정표가 나와 있고요. 한켠에 마련된 방으로 들어가시면 평범한 미용실이 나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미용실을 갈 수 없는 장기 입원 환자들을 위해 꾸려진 살롱인데요. 이렇게 3년째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앞둔 말기암 환자나 치매와 뇌졸중 등으로 길게는 10년씩 입원 중인 어르신들이 주로 찾습니다. 일주일에 사흘만 문을 여는데 오픈 전부터 이미 만석입니다. 오늘 염색을 해드릴까요? 머리 좀 자르고 염색 좀 하고. 그럴까요? 조금 걸리고. 이곳에서만큼은 환자가 아닌 손님으로 불립니다. 밖에선 눈치 보이는 휠체어도 걸리적거리는 수액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일 멋지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머리를 어떻게 잘라드리면 좋을까요? 조금만 잘라주세요. 조금만, 지금 스타일로. 네, 최대한 젊어 보이게 해드릴까요? 푸석푸석해진 머리카락을 잘라내고 백발 위엔 까만 염색약을 바릅니다. 기다리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 원장님들도 참 친절합니다. 특히 우리 반 우리 선생님 김동은 선생님. 머리 손질은 소중한 추억을 돌려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중기 치매를 앓고 있는 노상조 할머니. 평생 농사지어 아들 셋, 딸 2명을 키웠습니다. 엄마의 푸름을 먹고 자란 아이들은 나무가 됐지만 정작 본인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누구신 것 같으세요? 가르쳐줘. 이거 엄마잖아. 거울 앞에 데려가 보자기를 둘렀더니 그제야 처녀적 내가 떠오릅니다. 그래, 좀 내가 예뻤으면 좀 좋겠다. 예쁘셨어요? 엄마보다 예쁘자.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다시 또 태어나신 것 같지. 행복하지. 미용 의자에 앉을 수 있는 환자들은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들은 병실로 직접 찾아갑니다. 갑작스러운 손길에 툴툴대지만 머리 이쁘게 하려고 돈 안 받아. 그래도 내심 깔끔해진 머리가 마음에 듭니다. 그것만 보면 기분 좋다. 3년째 이곳에서 봉사 중인 미용사들은 다음번에 손님을 다시 볼 수 있을까 늘 걱정입니다. 한 보름 만에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만약에 또 볼 수가 있으면 더 좋은데 다들 나와서 빨리 퇴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모두 26명의 환자가 이곳을 찾았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머리를 손질한다는 것. 그 의미는 남은 날들도 충실히 또 소중히 살아가겠다는 다짐일 겁니다. 밀착 카메라 이은진입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 최종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이슈는요. 모욕감을 줬어입니다. 예.
유명한 영화 대사네요. 네, 맞습니다. 뭐 넌 내게 목욕값을 줬어 같은 이 패러디를 낳은 이 유명한 영화죠. 이 달콤한 인생의 명대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국회 과방위에서 저마다 모욕감을 호소를 했는데요. 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앞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고소를 했는데 이 자신을 모욕했다는 겁니다. 어떤 워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외에도 헛짓거리라든가 그 발언을 여러 차례 걸쳐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모욕감을 심하게 느꼈습니다. 질의하고 답변하시면서 일부 편파적으로 제가 모욕감을 느끼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서로 모욕감이 든다라고 말하는데 뇌구조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가요? 이 지난해 있었던 인사청문회 때였는데요. 당시 이진숙 위원장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논쟁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최민희 위원장은 이 지점을 꼬집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예. 성착취, 성노예 사건입니다. 강제적이었냐는 것에 대하여 답변도 못하고 그 순간에 제가 느낀 민족적 모욕,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뇌구조가 이상하다는 뜻은 정말 생각 패턴이 이상하다. 예. 그러면서 이진숙 위원장의 과거 이력이 소환되기도 했죠. 네, 아시다시피 이진숙 위원장이 항상 앞세우는 이력이 종군 기자잖아요. 예. 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이 전쟁의 참상을 기록 또 보도를 해놓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다는 거 모순 아니냐 이런 취지로 질문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벌어진 날선 신경전 또한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예. 이진숙 씨에게 묻습니다. 종군 기자 출신이라고 맞습니까? 네, 만약에 저한테 제가 묻는 것에 답변하세요. 종군 기자십니까? 김우영 씨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본인 스스로의 경험과 삶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시면 김우영 씨는 윤미향 씨 사면에 대해서 중단하세요.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태우세요. 당신은 나한테 질문할 자격이 없습니다. 네, 뭐 최민희 위원장이 중재를 시키기도 했는데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답변 대신 윤미향 전 의원 사면을 고리로 해서 반박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예, 국회에서 누구 씨 이렇게 부르는 거 상당히 보기 드문 그런 장면이네요. 네. 다음 이슈는요? 네, 다음 이슈는요. 회초리 맞아도입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고 또 윤 전 대통령 아버지인 고 윤기준 교수와도 친분이 있는 이종찬 광복회장이요. 윤 전 대통령이 아버지의 반만 닮았어도 이런 사태는 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예. 근데 고 윤기준 교수는요, 아들이 검사일 때는 이 부정한 돈을 받지 마라를 입버릇처럼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또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는 아들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 국민만 바라보고 이렇게 직무를 수행하라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종 직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라고도 했었는데 이종찬 회장은 윤 교수가 편히 눈을 감지 못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예. 저승이 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가슴을 칠 겁니다. 무슨 명품 목걸이, 명품 시계, 명품 핸드백 그 소리가 나오면은 그 양반은 회차리를 들고 아마 쫓아가서 때렸을 겁니다. 예.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이고 초유의 초유를 거듭하는 일들이 거의 매일 벌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뭐 어디까지 새로운 사실이 나올지 좀 봐야 되는 상황인데, 자 그런데 이 이종찬 회장의 말처럼 뭐 회초리를 맞았더라도 달라졌을까 싶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이미 회초리를 맞았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 지난해 총선에서 참패한 뒤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인데요. 이 어린 시절 회초리를 맞으면 모면하기 위해서 이 빌며 용서를 구할 수는 있지만 이 매를 맞으면서 뭘 잘못했는지 또 반성을 한다면 그 회초리의 의미가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총선에서 맞은 국민들의 회초리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은 채 급기야 불법 계엄을 선포를 했죠. 예. 자, 국민이 든 회초리를 무시한 결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최종혁 기자였습니다. 첫 선발 등판에 떨고 있는 투수에게 조성환 감독 대행이 다가갑니다. 다리를 툭툭 치면서 웃으며 한마디를 건네는데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5연승을 달리는 두산의 요즘 분위기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유니폼이 흙투성이가 될 정도로 어떻게든 한 베이스 더 내달리고 짧은 땅볼에도 있는 힘껏 홈까지 파고듭니다. 두산의 야구는 요즘 경기 막판에 더 힘이 붙습니다.
8월 9번의 승리 가운데 1점 차가 5번, 2점 차가 3번입니다. 승부는 늘 아슬아슬했지만 마지막에 웃고 있는 건 두산이었습니다. 이 뒷심을 이끈 게 무명에 가까웠던 선수들이었습니다. 선발 최승용이 손톱이 깨져 내려가자 대신 신인 투수에게 기회가 열렸습니다. 윤태호 선수입니다. 데뷔 첫 등판이고요. 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데뷔전을 떨리는 데뷔전 4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선발 최민석이 빠졌을 땐 재환유의 1군 선발 데뷔전으로 전환했습니다. 1회부터 흔들리자 조성환 감독 대행이 직접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떨리냐 묻고는 공이 제일 좋아서 선발로 낸 것이라 한마디를 던졌다는데 재환유는 결국 5이닝을 버텨냈습니다. 빈자리가 생기면 누군가 그 자리를 보란듯 메워주면서 팀 전체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대타도 묘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조성환 감독 대행의 선택, 김윤태 대 다카드. 9회 말 4대3 역전 끝내기를 만들어냅니다. 베테랑 신인 가리지 않고 오늘 잘한 선수가 내일 또 나간다는 원칙이 생겨나면서 두산은 화수분처럼 새 얼굴이 튀어나왔습니다. 올해는 안 되겠다 싶었던 두산은 최근 기아에 또 한화에 패배를 안기며 무서운 9위로 자리 잡았습니다. 두산은 오늘도 1회 선취점을 내줬지만 2회 곧바로 김민석의 역전 적시타가 터져 앞서가고 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I got no football knowledge. I can admit I was completely wrong. Even 손흥민 선수가 미국 축구 무대에선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말했던 미국 코미디언이 반성하듯이 던진 말입니다. 2주도 안 됐는데 2경기에 나서 보여준 활약에 말을 바꾼 거죠. 미국 축구의 스타로 추앙받는 이 손흥민의 축구 스토리를 조명하는 영상도 이어졌는데요. 손흥민에게 진짜 인생 멘토를 묻기도 했습니다. 과연 누구였을까요? 14년 전 함부르크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I was in the crutches, but then he came to me and he grabbed me and said, "Yeah, we're gonna wait for you." And then I started crying, like. 삼성 디아즈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아내가 해를 입을 수 있다는 협박을 받았고 반려견을 독살하겠다는 위협까지 받았다고 토로합니다. 홈런도 1위, 타점도 1위인데 얼마나 더 잘해야 할까요? 디아즈는 참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협박을 받은 게 디아즈뿐일까요? 일부 팬들이 선수들의 소셜미디어에 도를 넘는 비난을 퍼붓자 프로야구 선수협회도 나섰습니다. 악성 댓글을 자제해달라는 호소와 함께 선수들이 겪은 실제 피해 사례를 모두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도면 누군가 공을 조종하는 거 아닌가요? 한화 심우준의 탁구 같기도 단구 같기도 한 내야 안타가 하루 종일 화제였습니다.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김건희 씨가 접견온 심평 변호사에게 전했다는 한마디입니다. 배신, 이 한 단어로 개인의 감정과 공적 영역을 혼동하고 있으며 충성 여부가 주된 판단 기준이었음을 자백한 셈입니다. 무한한 영광, 대통령 단임제 국가에서 성립되지 않는 이 표현은 복종하면 시혜를 베푼다는 전 근대적 사고방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JTBC 보도 등을 통해 연일 새로운 팩트들이 확인되고 있고 수년에 걸친 김 씨의 행각들, 그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 퍼즐의 조합은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비롯한 많은 범죄의 혐의자일 뿐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신은 그가 꺼낼 말이 아니라 국가적 위기를 견뎌낸 국민들이 그에게 할 말입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